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292페이지 나와 있는 부분 얘기랑 그리고 295페이지 나와 있는 세 번째 예제 같이 들어갈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겸용사업자의 공통 매입세액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은요. 검토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신고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건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만 신고를 하시는 거고 해당이 안 된다라면 신고서에 기재사항 없이 그대로 저희 확정 때 해야 되는 정산이 있었죠. 그 내용만 기록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재계산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왜 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겸용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이 발생이 되면 예정신고 때는 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정 때는 우리 안분 계산을 해달라. 예정신고 3개월치만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과세 기간은 6개월치 보는 거기 때문에 6개월에 대한 확정 면세 비율을 계산을 하셔서 우리가 확정된 면세 비율만큼 무엇하시라. 불공제 처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확정신고 때는 정산한다. 정산의 계산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겸용사업자였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부가세 신고 6개월에 대해서는 예정 때 안분하고 확정 때 정산하고 또 예정 때 안분하고 확정 때 정산하고 이거를 계속 도돌이표처럼 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계속 하는데 이 기간 안에 뭐가 있었다라고 하면 고정자산의 매입이 있었다라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고정자산 매입이 있었다라고 하면 고정자산은 단시간만 쓰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더라.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이 고정자산 매입과 관련된 세액이 발생이 되는데 그 세액이 우리 안분과 정산이라는 부분에 의해서 확정된 면세비율로 그냥 끝나지는 게 아니라 이 매입과 관련된 세액이 지금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도 공제 여부에 영향을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올해 구입을 했으면 올해 상황으로 다 끝나진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면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에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업장의 사업의 형태를 들어가서 보니까 과산의 면세 비율이 과거 확정 신고할 때 정산 때 확정지었던 면세 비율로 고정값으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면세 비율도 계속 등락하거든요.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 고정자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것에 대한 재계산을 하자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회사가 안분과 정산하는 과정 중에 고정자산 매입이 저희는 전혀 없었어요 라고 하신다면 소위 말해서 우리 회사는 안분 정산하는 이 과정 6개월에 재고자산 매입과 그리고 우리는 비용의 발생 부분 말고는 사실상 고정자산 매입은 없었다? 그러면 이걸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어떤 경우도 안 하냐면 고정자산 매입은 있대요. 고정자산 매입은 있는데 이 면세 비율이 등락하는 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 면세 비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부분에도 기준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 우린 사실상 안 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돼요. 너 고정자산 매입이 없으면 아예 안 한다. 고정자산 매입 있는데도 안 하던데요? 그럼 기준점에 미달인 거예요. 기준점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또 안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도 있고 기준점에도 해당이 된대요. 그런데 안 하더라. 그러면 사후관리 기간이 끝난 거예요. 이 부분을 무제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지금 가치의 감소라는 부분은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후관리 기간을 주거든요. 근데 그 사후관리 기간이 무엇되었다? 만료되었다. 그렇다라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건을 모두 다 검토를 하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험은 그래서 항상 내는 포인트가 그 포인트가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그 요건 검토해달라는 걸 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겸용사업자 이제 마무리하는 수업이니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 겸용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하고 정산하고 재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안분하고 정산하고 재계산 부분에 들어오면 재계산에서 또는 우리 앞에서 안분할 때 나왔던 용어 중에 똑같은 숫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겸용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이 생겨서 안분 계산하려고 봤더니
안분 계산을 생략해도 됩니다라는 기준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분 계산 생략 부분에 들어가서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공통매입세액이 지금 현재 5천만 원, 그냥 500만 원 이하이고 그리고 면세 비율이 몇 퍼센트, 우리 5% 기준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5% 미만이라면 당신은 안분 계산을 무엇해도 된다? 생략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계산에 오면 이 5%가 다시 또 등장이 돼요. 근데 이 5%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전자신고할 때 어떤 부분에 영향을 또 주냐면 자, 회사에서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겸용사업자 맞고요. 공통매입세액도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선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전부 다 공제 처리해. 라고 얘기해요. 공제. 그럼 여러분들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라고 가정을 세우면 모두 다 몇 번으로 넣었을까요? 50일 과세. 근데 분명히 이 회사는 겸용사업자가 맞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면 과세표준이라는 부분에도 금액이 집계가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4쪽 중에 3쪽에 가면 세 번째 쪽에 가면 면세수익금액이라는 부분에도 금액 집계가 된대요. 자, 근데 그 상태인데 모두 다 50일 과세로 입력하고 무엇하였다? 나는 신고를 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지금 선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전부 다 불공 처리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54 불공 처리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신고를 했다라고 해요. 자, 이 상태로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 들어갔더니 뭐라고 뜨더라. 이런 국세청에 이제 전자신고하러 갈 거잖아요. 그럼 상용화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안에서 전자마감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국세청으로 이제 마감된 서류를 첨부해서 보내면 우리가 변환이란 작업을 해요. 국세청에서 전자신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네코드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로 변환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환 작업을 하고 신고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신고를 들어갔더니 메시지 이 5%가 계속 뜨는 거예요. 무슨 뭐 당신은 면세 비율이 현재 얼마? 여러분 제가 안분계산 생략의 기준점이 몇 프로였죠? 5% 미만이에요. 근데 면세 비율이 현재 5%가 무엇되더라? 이상이더라. 근데 당신은 무슨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 우리 지금 서류 작성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라고 마감 오류가 계속 뜨는 거예요. 컴퓨터가 똑똑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국세청조차도 전자변환할 때 이 메시지가 뜨거든요. 근데 실무자분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제가 써드린 상태로 그냥 다 정리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이 다 선임이에요. 본인이 독단적인 선택을 했던 게 아니라 선임이 그냥 다 50일 과세로 넣어. 그냥 다 50일 불공으로 넣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또는 더 재밌는 건, 자, 거래 건수가 50건이 있는데 그 50건 중에 20건은 우리 50일 과세로 넣고 30건, 나머지 30건은 50다 불공을 다 넣으래요.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에 가서 안분도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안분 없었으니까 여러분 정산도 안 했겠죠. 네, 정산도 안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당연히 뜨겠죠. 이 서류가 첨부가 안 됐으니까. 근데 그대로 냈다라는 거죠. 자, 국세청에서 소명을 소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면세율이 5% 이상이다? 그런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 안분 얘기도 없고 정산 얘기도 없더라? 재계산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제 검토는 하지만 공란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부분이 있는 회사들은 안분과 정산은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신고할 수 있어요. 대신에 항상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지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신고하신 분이 있어요. 그중에 한 회사는 세무조사까지 연결이 됐고요. 그 회사는 사태가 좀 커요. 네, 거기는 실제 이제 제가 듣는 얘기까지는 일단 그 회사의 과장직급인데 그 과장직급이 팀장급으로 앉아 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 업무를 전부 다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재밌는 건 이거예요. 원래 이제 법무사도 있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법무법인으로 시작을 해서 세무사하고 조인을 해서 이제 세무사 업도 해요.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다른 업이 들어와져 있어서 여러 개가 혼재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세무사, 제가 들을 때까지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까지 껴있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장대행도 하고 수임 업무도 하고 다 하는 회사예요. 근데 세무사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건 세무 기장을 하고 있는 거지 그 회사 세금 지불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뭘 발생을 시켰냐면 이 회사가 과세 면세가 같이 있었던 회사예요. 근데 이 안분 계산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 신고를 다 어떻게 했냐? 그냥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대로 100% 공제, 100% 불공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뒤에 가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소명 요청이 왔겠죠? 근데 소명이 딱 부러지지 못했던 거예요. 소명이 깔끔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세무조사까지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책임은 어쨌든 그 지시를 낸 건 과장이지만, 근데 어쨌든 업무 담당자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겠죠. 난리가 났었겠죠.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추징이 사실 됐어야 불공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적게 처리됐다는 게 적발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은 거죠. 그럼 세금 신고를 더 냈어야 되는데 신고를 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가산세도 붙을 거고요. 그리고 납부도 적게 했거든요. 그럼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도 사실상 들어가야 되겠죠. 천만다행인 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대한 불성시 가산세는 없어요. 이 서류는. 다행히도. 근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조사까지 연결이 됐다는 거죠. 조심은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일하러 가셔서 선임이 이런 지시를 내리면 몇 월 며칠 날 선임 누가 얘기했는지 꼭 여러분들 업무 일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대부분 회의할 때 다 들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메모를 좀 남겨놨으면 해요. 이게 세금 신고하는 쪽은 말 바꾸기를 잘하는 선임들이 있어요. 저도 회계 출신이지만, 저도 그쪽 출신이지만, 그런 선임들 만나면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불리해지면 자긴 그런 적 없다고 발을 싹 빼버려요. 네, 그런 선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앞부분에서 말씀을 안 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사례는 이분은 세무대리인에서 저한테 교육받을 때 세무 1급 취득하러 오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세무대리인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에요. 공부도 예전에 했던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분정산은 했던 기억은 있대요. 근데 지금 수업하려고 하는 재계산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회사는 그만뒀지만 내가 이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그만뒀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회계 지식이 많은 상태로 회계를 시작했던 게 아니라 배우면서 경력이 쌓인 직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걸 배우고 나니까 아, 나는 재계산 신고를 한 번도 안 했네? 그럼 나는 아직까지 신고를 다 잘못했나? 근데 제가 요건 충족이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요건 충족에 해당이 안 되면 사실상 이 신고가 빠져서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재계산 요건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 8년 동안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서류를 열어본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걱정하는 건 그 요건 검토가 제대로 됐었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일단 진화는 왔고. 그쵸. 앞으로 잘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재계산은 요건 중에 충족 요건이 됐을 때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기에는 아마 그분이 갖고 계셨던 업종이요. 면세 비율에 대한 이 증가나 감소가 이게 막 들락날락하는 부분이요. 그게 크지 않았던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긴 하지만 움직여봐야 1% 또는 뭐 1% 미만 또는 2, 3%. 그러니까 기준점이 5%거든요. 그 5%라는 부분이 넘어선 적이 없었던 거로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뭐 선임들이 아예 얘기를 안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신문사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전 강좌 수업할 때 신문사 같은 경우도 면세 비율이 월등히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육을 배우는 과정이니까 막 면세 비율이 무슨 15%가 차이가 났다 20%가 차이 났다 이렇게 내는 거고요. 업무에서는 이 재계산을 많이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면세 비율에 대한 증감 차이가 5%예요. 근데 그 5%가 나는 회사가 그닥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검토는 하시는 게 맞습니다. 검토는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벌써 얘기가 끝난 겁니다.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고 나서 안분이나 정산회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고 나서 면세 사업의 비율이 또는 비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당초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이 과대 또는 과소해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 해야 된다? 토해내야 된다. 또는 돌려받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들어오는 부분. 그래서 이 증감 조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제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또는 공제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하거나 또는 공제하게 된다. 이를 우리 뭐라고 부르자? 납부 환급세액의 재계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 대한?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그리고 이건 언제 하는 것이다? 확정 때만 합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한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는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자료.
그러니까 단기에 구입한 것 갖고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기 때 구입했다. 1기 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재계산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1월 1일부터 언제 구입했던 게 있다라면 6월 30일까지 구입했던 게 있다라면 우리는 언제 재계산을 한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2기 때 가서 재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구입했던 시점엔 안 하는 부분. 그러면 제가 여기를 구입 시점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구입 시점에는 재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안분과 정산까지 끝내고 그리고 다음 기수부터 기수라고 안 되겠네요. 다음 과세 기간부터 무엇을 하셔라? 재계산을 하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재계산 써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면세 비율이 여러분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기인 과세 기간에 6월 30일자로 면세 비율을 확정했어야 안 했어요, 여러분? 했죠. 그러면 이때 확정된 면세 비율과 그리고 우리 신고하는 다음 과세 기간에 확정 면세 비율이 나오겠죠, 여러분. 우리 이 확정 면세 비율은 언제요? 정산이라는 데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정산회에서 확정 면세 비율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면세 비율을 무엇하는 것이다?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몇 년 동안 한다고요? 누군가는 10년 동안, 누군가는 2년 동안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작업도 부가세 관련된 업무가 다 끝나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배우시는 겸용사업자의 공동매입세, 뭐 안분이든 정산이든 재계산은 무조건 언제 한다? 가장 마지막에 하는 서류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작업이 다 끝난 뒤에 하시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 대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재계산의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그럼 이 요건은 1번, 2번, 3번 모두 다 충족입니다. 모두 다 충족. 자, 일단 첫 번째 공통사용 재화이어야 한다. 이런 공통사용 재화라는 얘기는 당신은 겸용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같이 쓰고 있으면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만 끌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단독으로 100% 과세, 100% 면세인 건 따지지 말란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이 공동 사용 재화 중에 무슨 자산만 감가상각 자산만 가지고 와라. 그럼 감가상각 자산이면 우린 재무회계에서 무슨 자산으로 배우셨다? 유형 자산이란 거 배우신 적 있죠, 여러분? 그리고 무형 자산이란 것도 배우신 적이 있죠. 그래서 회계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유무형 자산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자산이 될 것이다.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 고정자산에 대한 부분. 근데 여기서 왜 감가상각자산이라고 하냐면 고정자산 중에 감가상각을 안 하는 자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빠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만 납부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라. 그래서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상품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또는 원재료도 들어오겠죠, 여러분. 원재료 이런 부분은 안 들어오죠. 그리고 고정자산 중에 토지는 감가상각 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부가세 확정 신고할 때마다 매번 재계산을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 부가가치세법은 이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당신은 몇 년에 걸쳐서 가치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0이 된다라는 부분을 정해줬어요. 그 정해준 게 건축물, 건물과 구축물을 말하는 부분. 그래서 건물과 구축물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은 가치를 가지고 움직일 것이다. 10년. 그래서 10년에 걸쳐서 사후관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외에 기타 감가상각 자산은 그럼 여러분 건물과 구축물 뺀 나머지. 그러면 우리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비품도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공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계장치도 들어오겠죠, 여러분? 그쵸? 그리고 우리 차량도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차량도 들어올 거고요. 등등. 그래서 그런 자산은 몇 년? 2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년 이내의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취득을 하고 10년이 넘어가거나 2년이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재계산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후관리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볼 게 뭐냐면 건축물을 10년 동안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건물과 구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10년 이내 자산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10년이라고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몇 번 하죠, 여러분? 부가세 신고 2번 해요. 그러니까 10년이니까 얘를
2를 곱하면 우리는 몇 과세 기간 동안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 20과세 기간이요. 과세 기간으로 환산하면 20과세 기간 동안 사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20과세 기간 동안은 가치가 유지가 되면서 감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치 유지라기보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20과세 기간에 걸쳐서 사용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2를 놓고 봤을 때 또는 2를 100%라고 놓고 보면 우리는 과세 기간이 무엇됨에 따라 우리 1 과세 기간 경과함에 따라 가치의 감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러분? 가치의 감소는. 여러분 지금 얘를 100으로 놓고 본다라면 20과세 기간 동안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업에서 1 나누기 20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가치 감소는 우리 얼마씩? 5%씩, 5포인트씩 무엇 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 자산의 가치 감소 비율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건축물이 이런 상황이면 나머지 기타는 어떻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2년 동안 사후 관리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긴 2를 곱해주면 우리는 몇 과세 기간? 4과세 기간. 그리고 이 또한 우리는 무슨 부분? 100처럼 놓고 보겠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의 과세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의 감소는 얼마이다? 25%씩 무엇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간주시가 얘기할 때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 가치 감소 부분이요. 간주시가 계산할 때도 쓰는 부분이고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바뀌면서 나오는 그런 부분에도 이걸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감가상각 자산은. 이게 똑같이 다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내지만 면세사업 했던 분들이 과세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치가 남겨져 있는 감가상각 자산은 국가한테 부가가치세를 무엇할 수 있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걸 가지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 5%와 25% 갖고. 그래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10년 이내에 2년 이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취득일 또는 그 후 재계산한. 자, 이 얘기는 왜 들어오냐면 우리가 일기 때 샀어요 라고 합니다. 일기에 취득하였다, 구입하였다. 그러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는 언제 이익이 확정에 가서 재계산을 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익이 확정에 가서 재계산을 했습니다. 이때 재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건물을 샀어요. 그러면 다음 언제요? 다음 연도 1기 확정 신고 때 우린 또 무엇 할 것이다? 또 재계산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재계산하는 이익이 확정 때는 우리 취득한 시점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취득과 이익을 비교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다음 연도 1기 확정 신고 때는 취득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비교한다? 우리는 이익이랑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유 얘기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우린 사후 관리 계속 할 거니까요. 그래서 취득일 또는 구 재계산한 과세 기간에 여러분 그리고 재계산한 과세 기간입니다. 우리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무슨 분, 나 취득하고 이기 때 재계산을 하러 갔더니 재계산 요건이 미충족이래. 공동사용재와 1번 충족, 2번 감가상각자산도 충족. 10년 이내, 2년 이내도 맞겠죠. 왜냐하면 1기 때 구입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직 얘기 안 한 이 5%가 요건이 충족이 아니에요. 그럼 2기 때는 재계산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다음 연도 1기 확정 때 재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직전과세 기간인 2기랑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랑 한다? 그럼 2기 때는 제 재계산 안 했다고 했어요. 이글씨 갖고 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면 2기 확정 때는 요건 불충족으로 재계산을 안 했다? 그러면 다음 연도 1기 확정에 재계산을 할 때는 누구랑? 취득한 과세 기간이랑 재계산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을 읽을 때 쉬운 것처럼 봤다가 뒤에 가면 자꾸 낭패를 보는 게 하나씩 놓쳐버리면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이 무슨 부분? 기존의 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단서를 아예 깔고 내버려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은 그냥 매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안 하기도 해요. 그러면 재계산을 바로 직전 안 했으면 그 직전이 아니라 직직전으로 가야 되고요. 심지어는 만약에 중간에 재계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취득했던 시점하고 계속 비교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재계산이란 글씨를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계산한 과세 기간의 면세 비율이 신고하는 해당 과세 기간의 면세 비율과 비교하여 몇 퍼센트? 5% 이상의 증감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한해서만 납부세 재계산을 한다. 3번 미충족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재계산을 생략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5% 이상입니다. 그럼 5% 숫자는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증감입니다. 그러면 5%가 증가하거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이 공통매입세과 관련된 서류는 우리 무슨 부분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비율을 기재하는 자리는 다 무엇을 기재한다? 퍼센테이지로 기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이 퍼센테이지를 기재하는 자리에 갔을 때 지금 5% 이상 증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5%가 증가하였다라고 하시게 되면 양수로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감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불공 처리해서 못 받았던 걸 돌려받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면세 비율이 무엇하였다? 감소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퍼센테이지를 기재하는 자리에 무엇으로 기록하신다? 음수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맞춰서 해주실 것. 그래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면세 비율에 따라서 우리는 가산하거나 또는 돌려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납부하거나 환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요건이 무엇했을 때 모두 충족했을 때 재계산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계산하는 방법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서식에 나와 있는 공식이겠죠. 그래서 지금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시고 이 금액을 납부세액에 우리 무엇 하셔라?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당 재화의 공동 매입세액 우리 1기 때 건물 샀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건물의 금액이 얼마였었나요? 우리 5억에 5천이었어요. 그럼 5천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율. 제가 건물과 구축물의 사후관리가 10년이라고 했고 그걸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5%라겠죠. 그러니까 여기 5%라고 써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5%를 씁니다. 자, 건축물을 뺀 나머지는 뭐로 간다? 25%. 그래서 얘를 감가율, 같이 감소하는 비율이에요. 또는 체감률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감가율을 써주시고 그리고 경과된 과세기간수에 따라서 가치가 자꾸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5% 또는 25%라겠으니까 그래서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곱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가로가 1 마이너스 감가율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입니다. 자, 이거를 손으로 계산하라는 문제를 드렸더니 1 마이너스 감가율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우린 4층 연산 계산하실 때 여러분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먼저죠. 그러면 감가율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무엇 하시고 계산하시고 이게 1번이겠죠. 이거 계산하시고 빼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게 손계산 문제가 나오면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어차피 컴퓨터 계산은 여러분 입력해서 자동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현재 시점, 신고하는 시점에 우리 지난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한 과세기간은 무엇 하신 게 맞을까요? 포함해서 계산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신고하는 지금 현재 해당 과세기간 또는 당해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소위 말해서 2020년도 1월 우리 25일을 샀다. 그리고 이게 취득 시점이 여러분. 그래서 취득의 시점은 2020년도 1월 25일입니다. 그리고 당신 신고는 언제 합니까? 라고 했더니 2021년도 우리 2기 확정 신고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2기 확정 신고. 그러면 경과하는 시간, 우리 경과된 과세기간수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셔라? 자, 일단 2020년도에 몇 기요? 1기는 지났죠? 자, 2020년도에 2기도 지났죠? 그쵸, 여러분? 그리고 2021년도 2기 확정 신고 기간은 2021년도 7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를 따져본다면 몇 기만 지난 거로 보셔야 돼요. 2021년도 1기만 지난 거죠. 그러면 우리 지난 경과된 과세 기간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봄이라님 카메라가 왜 켜져 있을까요? 움직이신 거 다 녹화가 됐겠는데요. 아이고라.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실 거. 자, 이제 프로그램 특징 얘기할게요. 자, 스마트 A는 경과된 과세기간수 자동 카운트가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거대로 여러분 다 손으로 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잘못되면 이제 또 사건이 터지겠죠. 그러니까 경과된 과세기간수 정확하게 계산해서 프로그램에 넣어라. 자, 세무사랑의 좋은 점. 자, 취득한 날짜를 치는 난이 있어요. 국세청 양식엔 여러분 취득일자 넣는 난이 없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때 취득일자를 넣어서 우리가 상단에 부가세 신고하는 기간을 넣고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간을 입력하고 취득일자를 넣으면 알아서 경과된 과세기간수가 카운트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취득일자 몇 월 넣을까요? 일자는 안 넣거든요. 2020년 1월을 넣었고 제가 부가세 신고 기간을 언제 넣겠어요? 2기 확정이니까 9월, 우리 10월부터 12월을 넣고 들어왔겠죠? 그럼 컴퓨터가 그 두 개를 매핑을 시켜요. 그래서 얘 3번 지났구나. 그래서 숫자 3이 떠요. 그래서 세무사랑은 경과된 과세기간수 자동 계산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니까 취득 일자만 관리해도 되겠죠. 근데 회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는 들어가 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요. 이 경과된 과세기간수 자동 카운트하게끔 이 취득일자 넣는 건 세무사랑 말고는 없어요. 근데 다른 프로그램들은 모두 다 손으로 세서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은 모두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서 쓰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건이 충족이 되면 무엇 하시면 된다?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또한 우리가 안분하고 정산할 때 회계 처리도 꼭 고민하시라겠어요. 시험에서 안 내는 것 뿐이라고 했었죠. 특히 전산. 그러면 이 재계산도 회계 처리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과거에 건물로 회계 처리했었던 부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겼다면 건물의 가격이 빠져요, 여러분.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또는 반대이면 건물의 금액이 더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이 무엇된 것이 무슨 부분 줄어드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회계 처리 부분도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고정자산의 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부가세 대급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계산과 관련된 회계 처리는 저는 1년에 한 번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또는 확정 때만 해라. 라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확정 때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무엇 하셔라. 부가세 신고 때마다 검토하지 마시고 부가세 신고가 아니라 결산할 때 한 번만 재검토를 하세요. 뭐 자주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지만 회계 처리도 있다라는 것까지 갖고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교재에 295페이지 피시면 문제 나와져 있는 거 볼게요. 예제 3번. 자, 주식회사 더지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고 다음 자료를 보고 이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 재계산을 위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2021년 1기까지 납부세액 재계산은 올바르게 신고되었으며 여러분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적법하다,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고요. 자, 앞에 예제와는 무관한 예제로 가정한다. 이게 질문이 자꾸 들어와서 제가 이거 써드린 건데요. 우리 앞에 뭐가 있었냐면 정산하고 우리 안분하고 정산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하고 이거 관계가 있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관계없이 이건 단독 문제입니다. 단독 문제. 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 내역을 줬습니다. 자, 토지도 있고요. 건물도 있고요. 기계장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우리 납부세액 재계산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납부세액 재계산에 들어오는 부분의 요건이 무엇이다? 일단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이어야 한다. 공통 사용하는 거 좋죠, 여러분? 그럼 1번 요건은 충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찾으셔라? 우리 감가상각자산이냐라는 걸 찾아달라고 했죠.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로 갖고 가셔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토지는 감가상각 해야 하네요. 안 하죠. 자, 그리고 건물은 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했죠. 자, 기계장치 하나요 안 하나요?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입니다. 자, 2기 확정은 2021년도 우리 몇 월? 10월 1일부터
2021년도 우리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들어가겠죠. 그러면 2021년도 2기 과세 기간을 기준으로 우리 무슨 부분? 10년 이내 자산, 2년 이내 자산이어야 되겠죠. 자, 그럼 건물 언제 샀대요? 2020년도. 누가 봐도 10년 이내 자산 맞네요, 여러분. 10년 이내. 그러면 이 부분은 재계산 요건에 들어오는 자산이죠. 자, 기계장치는 2021년도 1월에 샀습니다. 자, 이건 몇 년 이내 자산이죠? 2년 이내 자산이 맞죠, 여러분? 내가 신고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하고 기계장치는 모두 다 재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토지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니까 제외시켜 주시고 됐을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얘기. 자, 2020년과 2021년도에 공급가액 내역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줬을까요, 여러분? 자, 지금 보시면 우리 건물은 몇 년도에 샀다? 2020년. 자, 기계장치 몇 년도에 샀다? 2021년도.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기계장치는 지금 2020 아이고, 여러분 제가 오타를 내놨네요. 동그라미 하나만 지우고 올게요. 자, 지금 현재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언제 거하고 언제 거를 비교해야 될까요? 기계장치는 지금 취득한 날짜가 2021년도 1월이에요. 1월에 기계를 샀거든요. 그럼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기의 비율과 2021년도 2기의 비율을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비교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언제 샀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건물의 취득일자. 건물은 12월에 샀어요. 2020년. 그러면 2020년 건물은 이때 샀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에 건물을 샀습니다. 그럼 우리 고민해야 될 게 뭐죠? 자, 그러면 건물은 2020년 2기 때는 재계산을 안 하지만 언제? 2021년도 1기 때는 재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재계산을 했어요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비교는 어떻게 한다? 2021년도 1기와 2021년도 2기하고 비교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재계산하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2021년도 1기 때 면세 비율의 증감이 5% 이상 차이가 안 나서 저는 이때 재계산을 무엇하였다? 안 했어요 라고 한다면 취득한 2020년도 2기랑 2021년도 2기랑 비교해야 된다고요. 이걸 검토 다 해주셔야 돼요. 문제 출제했냐고 물어보시면 지금 아래쪽에 우리 2기와 2기를 비교하는 것도 시험 출제했습니다. 합격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닥이죠. 왜일까요? 매일 이것만 비교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비교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검토를 계속 끌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정자산 취득이 있다, 겸용사업자가. 그러면 그거 리스트화해서 무엇 하시라? 파일링 해 놓으시라고요. 그걸 내가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거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누가 일을 해도요, 그걸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서류들은 별도로 파일링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세무대리인 쪽 가시는 분들은,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래처별 파일링 서류가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 부가세 신고 서류도 있고 원천세 신고 서류도 있고 이렇게 서류가 파일링되어 있거든요. 그쪽에 어느 쪽에 우리 왜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펼치면 쪽에 한쪽에는 계속 차곡차곡 쌓죠. 근데 한쪽 면에 놓는 쪽이 있죠. 그쪽은 쌓이지 않고 내가 바로 열어서 볼 수 있는 애들을 그쪽에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 내역서를 꼭 가지고 있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만료돼서 우리 10년 이내, 2년 이내라고 했으니까 2년 끝났네? 그럼 재계산 이제 빼버리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걸 거기다가 표시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무슨 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후 관리를 꼭 하실 것. 프로그램 검토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쪽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부가세 신고할 때 안본하고 정산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재계산까지 껴버리면 계속 끌고 다녀야 되니까 한번 잠깐 잘못해서 놓쳐버리면, 그리고 그게 재계산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다라면 괜찮겠지만 재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다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무조건 갖고 가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가지고 비교하는 거, 이 세 개를 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세 개를 드린 이유. 그래서 누구는 건물은 이때 취득을 했으니까 2021년도 1기 때 재계산 검토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기계는 우리 기계 샀죠, 여러분? 기계는 2021년도 1기 때 샀으니까 첫 번째 재계산 검토 시기는 우리 2021년도 2기예요.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기 때 재계산했다라면 2021년도 2기 때는 1기와 비교해라. 그런데 2021년도 1기 때 재계산 안 했다라면 2021년도 2기에 재계산 검토 면세 비율의 비교는 누구랑 한다? 취득했던 시점으로 하신다. 그래서 그거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 됐을까요? 자, 이 부분은 계산을 하셔야 돼서 뒤에 넘어가서 할게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서류도 여러분 매입세액입니다. 가액이 아니라 매입과 관련된 세액이에요. 그래서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인 우리 건물과 기계장치 세액 1,500만 원과 500만 원을 기록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감률이라고 들어오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5%, 25% 선택하고 경과된 과세기간수 입력하지만 사실상 국세청에 들어가는 서식에는 무슨 부분? 1-5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의 금액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남겨져 있는 비율만 여기 써 있는 거고요. 그리고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비율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 면적의 비율. 자, 이것도 프로그램에 가면 우리가 공급가액 입력하는 자리, 면세 공급가액 입력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갈 때는 비율로 계산된 우리 퍼센테이지 금액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느 부분에 우리 20번에 있었던 금액에 22번이 곱해지고 그리고 23번이 곱해져서 우리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정리가 돼서 들어오는 부분. 아이고 여기는 현재 제가 숫자를 잘못 넣은 거겠죠, 여러분? 20번에 21번을 곱해야 되겠죠? 21번을 곱하고 그리고 22번을 곱해서 23번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숫자를 좀 바꿔놨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 요거 이제 써드린 거 볼게요. 우리 교재 나와져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2020년 2기의 면세 비율이에요. 그럼 여러분 2020년 2기 면세 비율은 우리 과세와 면세 합은 얼마이다? 과세는 2억이었고요. 면세는 3억이었어요. 그러면 5억인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5억 분의 3억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5억 분의 3억 곱하기 100분율.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3 나누기 5 하는 거죠? 그럼 얼마 나오시나요? 60%가 나오겠죠? 그래서 60%입니다. 자, 2021년도 1기의 면세 비율은 우리 과세는 없어요, 여러분. 특이한회사죠? 근데 면세는 3억 5천이래요. 그러면 총 공급가액인 3억 5천 분의 우리 3억 5천을 계산한 거죠. 그래서 100분율 계산하면 우리 면세 비율은 몇 프로다? 100%. 그러면 건물을 놓고 보면 여러분, 자, 건물은 언제 샀죠? 2020년도. 그럼 건물 같은 경우에 건물 취득은 2020년도 몇 기? 우리 2기에 샀어요. 전 12월로 쓸게요. 12월에 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12월에 샀으니까 2021년도 1기 때 뭘 해야 된다? 건물에 대해서 재계산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공통사용 재화이고요. 건축물이니까 감가상각자산 맞고요. 그리고 재계산의 세 번째 얘기가 무엇이다? 면세 비율의 증감 변화가 몇 프로? 우리 5% 이상. 그럼 60%였던 면세 비율이 우리 100% 됐으니까 우리는 40%만큼 면세 비율이 무엇하였다? 증가했죠, 여러분. 그러면 전 재계산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재계산 건물에 대해서 했습니다. 몇 년도에? 2021년도 1기 때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2021년도 2기를 맞이합니다. 자, 지금 과세 사업에서 벌어들인 건 4억이고요. 면세 사업에서 벌어들인 건 6억입니다. 그러면 10억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10억 분의 우리 6억에 해당되는 비율. 그러면 여러분 60%인 거죠. 그래서 면세 비율은 60%입니다. 그러면 우린 이 부분에 대한 비교를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100%였던 면세 비율이 60%로 무엇하였다? 감소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현재 누구도 샀고 2021년도 1월에 기계장치를 샀죠. 여러분 기계장치 1월 맞나요? 네, 1월 10일. 그러면 1월에 기계장치를 취득을 또 했습니다. 2021년도 1월에 기계장치 취득. 그러면 이 기계장치는 언제? 2021년도 2기 때 재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율은 40%가 증가한 게 아니라 40%가 무엇하였다? 감소하였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서식에 기록할 때 증가했을 때는 서식에 뭐로 넣고요? 양수로 넣고요. 자, 그리고 감소했을 땐 서식에 뭐로 기재한다? 음수로 기재하는 거라는 거. 요거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됐을까요? 그럼 이 재계산할 땐 기계장치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전기에 구입한 직전과세 기간에 구입한 기계장치에 당연히 무엇 하셔야 된다? 재계산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현재 언제 2021년도 2기에 갖고 있었던 감가상각자산 누구도 있다? 건물도 있죠. 그럼 건물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건물은 취득은 2020년도 2기에 했지만 2021년도에 재계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2번과 3번끼리 비교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기계장치에도 우리 면세 비율의 증가 몇 프로 넣고요? 40% 감소. 자, 건물도 뭐로 넣는다? 40% 감소. 됐어요, 여러분? 근데 혹시라도 2021년도에 재계산이 안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지금 2021년도 2기는 2기랑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다 하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쓰여지는 이 비율이 같은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시험은요. 증가 감소 얘기를 하면 면세 비율이 항상 같은 거로 수치를 대부분 시험 문제 많이 내요. 그러니까 지금 면세 비율 쓰는 자리가 다 40%처럼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교하는 시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하는 시점의 면세 비율과 비교되는 시점이 직전 과세 기간일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과거 과세 기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면세 비율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 현실은 그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은 그렇게 되면 너무 어려우니까 만약에 3번과 1번을 비교하는 문제를 낸다 그러면 문제를 딱 하나밖에 안 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1번하고 비교하고 누군가는 2번하고 비교하는 사건이 있다라면 그걸 다 줘야 되잖아요. 현실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안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면세불이 똑같은 수치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현실은. 시험은 계속 똑같은 수치를 내고 있지만 그래서 자산별로 면세비율이 다를 수 있다. 비교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신고하는 시점은 같지만 언제 거랑 비교하는지 그 비교한 시점이 달라서 면세비율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요 그림은 뭔지는 아시겠죠? 2020년도 2기에 면세비율이 60%이고 2021년도 1기에 면세비율이 100%. 그럼 두 개를 비교했더니 우린 40%가 무엇되었다? 증가하였다. 그래서 재계산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20년도 1기에서 2기와 비교를 해보니 우리 면세 비율이 40% 무엇하였다? 감소하였다. 그러면 2021년도 2기에도 우리는 재계산을 한다 안 한다? 해야죠. 그럼 공통사용재와 감가상각 자산, 우리 재계산에 영향을 주는 5% 이상의 증감 변화 있었네요.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써드린 이 부분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컴퓨터는 요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국세청에는 요 비율이 신고가 되는 거고요. 이제 서식에 기록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쵸? 네, 기록하러 갈게요. 자, 기록하기 전에 미리 정리 좀 하고 가볼게요. 자, 일단 기록해야 되는 거 한 가지 더 있죠, 여러분? 경과된 과세기간수.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드렸다? 취득하는 과세기간은 무엇 해주시고요? 포함하시고. 신고하는 당해 과세기간은 무엇한다? 불포함한다. 자, 건물은 2020년도 2기에 샀습니다. 그럼 2020년도 2기는 취득과세기간이니까 포함해야 되고 그리고 2021년도 1기도 지났죠,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신고하는 당해과세 기간은 2021년도 2기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기는 지났습니다. 그럼 몇 과세 기간? 이 과세 기간이 경과되었다.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고 기계장치는 2021년도에 샀습니다. 그래서 1기가 경과된 거로 봐주시면 되죠. 하나의 과세 기간이 지났네요. 그럼 경감률은 일단 건물은 과세 기간 한 번씩 경과될 때마다 몇 포인트씩 5%씩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1 마이너스 가로 열고 5% 곱하기 2. 그럼 여러분 우리는 두 번의 과세 기간이 지나면서 10%가 무엇되었다? 줄어들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10% 하면 남겨져 있는 가치는 얼마? 90%만 남겨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기계장치는 우리 기간은 한 번 지났고요. 우리 한 번 지날 때마다 25%씩 감소한다겠죠. 그래서 25% 곱하기 1 하면 우리는 25%이네요, 여러분. 그러면 몇 프로만 남겨져 있다? 75% 됐을까요? 그럼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 같은 경우는 우리 건물은
사가지고 오는데 부담했던 부가세가 1,500만 원이에요. 그럼 1,500만 원 곱하기 90% 곱하기 그런데 서식에 입력할 때 40%를 곱하는 건 맞지만 우리 서식에 넣을 땐 반드시 감소했으니 음수로 표시한다, 양수로 표시한다, 음수로.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라는 의미로 지금 써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40% 감소된 것만큼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뭐라고 날 것이다? 마이너스 540만 원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게 음수이면 우리는 이것만큼 무엇을 한다? 국가한테 돌려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공제해 주세요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제하게 되면 우리는 차변에 공제받을 수 있는 누가 더 늘어날까요, 여러분? 부가가치세가 늘어나야죠.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상대편 대변에는 건물이 무엇다는 것이다.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건물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이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기계장치면 여기다 기계장치 쓰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린 부가세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가산되는 게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건물의 금액이 더 커지고 부가세 대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고요. 자,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500만 원이었죠. 그럼 500만 원 곱하기 우리 남겨져 있는 경감률 자리에 퍼센테이지는 75% 곱해주시고 우리 면세비율 감소했으니까 40%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가 생겼다? 150만 원이 생겼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교재에 수록은 안 해드렸어요, 여러분. 어차피 서식에 가면 요거대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라서 안 써드렸는데 저는 화면에 붙이고 왔습니다. 그럼요, 요 부분 그대로 기재하는 거죠. 그럼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엔 우리 누구요? 건물 1,500, 그리고 기계장치 500만 원. 자, 그리고 우리 여기 계산돼서 나오는 부분 프로그램은 다 각자 넣었지만 여기는 90%, 75%밖에 안 나온다겠죠, 여러분? 그래서 90%, 75%. 그리고 그 다음엔 누가 들어온다? 우리 면세 비율의 증감에 대한 부분. 우린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음수 붙여주시고 그 비율만큼 기록. 그래서 수치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작성이 끝나면 이 서식도 합계란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합계에 지금 이 21번, 22번 합계를 낼 이유가 없는 거고요. 누구요?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하고요.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대한 것만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식에 마이너스가 되면 이 서식 그대로 이 금액 그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자리가 음수가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란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을 해보시면 또는 서식 드렸으니까 열어보시면 우리는 차감계라고 되어 있는 세액에서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빼라고 했거든요. 원래. 근데 여러분 빼는 음수 자리에 음수가 기재가 되면 뭐가 돼요? 양수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국가한테 돌려받을 매입세액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음수로 기록이 돼서 국가한테 부가세를 오히려 돌려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겸용사업자 관련된 얘기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용사업자는 안분하고 정산하고 재계산한다는 부분을 항상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시고, 그리고 사후관리는 내 몫이다. 그리고 공통매입세액이라는 건 시험에서는 시험지에 써주지만 시험지에 써져 있는 걸 내가 무엇해야 된다? 업무하러 가시면 내가 찾아야 된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비 쪽이 제일 골치 아프다고 해요. 경비는 대부분 같이 쓰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 요금도 같이 쓰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전화도 그렇죠. 전기도 그렇죠. 임차료 내고 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같이 쓰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거 다 안분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회계 처리는. 제가 회계 처리 다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좀 편법을 알려드린다면 우리가 시험에서는 왜 경비 쪽은 전혀 안 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실은 경비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하면서 한쪽에 요만큼은 전기요금, 이만큼은 통신요금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너무 골치가 아파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어떤 꼼수를 쓰시냐면 그 요건에 해당되는 거 다 정리한 다음에 그중에 계정건목의 금액이 제일 큰 애가 있을 거예요. 그 가장 큰 쪽으로 그냥 몰아넣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어차피 판매비와 관리비거나 제조 원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쪽으로 몰아서 넣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처럼 다 처리하려고 보니까 너무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넣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비용을 자산으로 넣으시는 건 안 돼요, 여러분. 비용은 엄연히 비용인 거고요. 자산은 자산인 거예요. 거기다가 감가상각 자산은 우리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락가락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자산은 자산, 비용은 비용은 최소한 구분은 하고 쓰셔야 됩니다.